옛날 옛적 산과들이 끝없이 펼쳐진 어느 작은 마을에 페르디난트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디난트는 자신의 인생이 평범하다고 느꼈고 마을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공유되어 주건 과도덕에 따라 사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고 이는 종종 개인의 욕망과 희망을 억누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페르디난트는 마을 서쪽 끝에 있는 오래된 도서관에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책장을 넘기면서 초인의 개념에 매료되었고 자신도 기존의 도덕과 가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별빛이 쏟아지는 언덕 위에서 페르디난트는 조용히 결심을 다지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초월하고 나만의 가치를 창조할 것이다. 다음날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마을의 연례축제에서 혁신적인 연설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왜 언제나 전통에만 의존해야 합니까? 변화와 성장은 우리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저항과 회의의 눈초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젊은이들 중 일부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페르디난트의 앞에 모여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했고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여 각자의 삶에서 초인이 되는 법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룹은 매주 모여서 각자의 목표와 도전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술에, 누군가는 과학에, 또 다른 누군가는 공동체 개선에 기여하길 원했습니다. 페르디난트는 그들의 여정에서 안내자가 되었고 마을의 기존 질서와 갈등을 계속 겪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지는 강철 같았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그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초인이 되는 것이 새로운 방식의 삶을 창조하는 것임을 깨닫고 각자의 삶의 일을 조금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을은 혁신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으로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페르디난트의 이야기와 그의 초인이 되려는 노력은 그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의 마을에도 전해졌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페르디난트는 나이가 들면서도 스스로 초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멈추지 않았고 그가 시작한 작은 혁명은 다음 세대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니체가 꿈꾸었던 초인의 개념은 그저만 이상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그는 몸소 증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 평화로운 마을에 아주 특별한 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대회의 이름은 완벽한 사회 살게 대회였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대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회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은 상태, 즉 무지의 베일 뒤에서 살아야 한 채 새로운 사회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이 특별한 조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편견이나 개인적 이익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모두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 날이 밝자 마을 광장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회의 심사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현자 할아버지가 맡았습니다. 참가자들이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현자는 무대 위에서 웃음과 열정으로 참여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마을의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새로운 사회는 누구든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서 자신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군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각성한 대장장은 자신의 주장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제 계획에서는 모든 직업에는 동일한 수준의 존중과 보상이 주어지며 이는 사람들의 행복과 불평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참가자는 마을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우리 사회는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면 결국 그 사회는 더욱 지혜롭고 강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참가자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였습니다. 그는 다소 유쾌한 톤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두가 음식을 충분히 먹을 권리를 갖게 해야 합니다. 다양한 요리와 음식을 통해 모든 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말입니다. 그의 제안에 군중은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그의 제안이 중요한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마침내 무대에 오른 마지막 참가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마을의 농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모든 자원이 골고루 분배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연 자원은 모두의 것이며 이를 균등하게 나눌 때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제안을 듣고 난 후 할아버지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무지의 베일이란 여러분이 자신을 잊고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듣고 나니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지의 배입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사고 실험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들은 조금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잘 정리된 이 대회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모두에게 이로운 새로운 사회의 청사진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무엇보다 사람 간의 신뢰와 이해가 두터워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무지의 배입은 사람들에게 공정성과 정의 중요성을 재미있고도 깊이 있게 전해준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론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 이곳은 오래된 전통과 깊은 공동체 의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서로를 잘 알고 서로의 생일이며 기념일을 챙길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이 마을 한편에는 오래된 커뮤니티 센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매주 주민들이 모여 다양한 행사를 벌였습니다. 영화 상영, 요리 대회, 마을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죠. 어느 날 새로운 주민인 케빈이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케빈은 대도시에서 자랐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케빈은 주말이면 개인적인 취미를 즐기며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토요일 아침 그의 평화로운 주말이 깨졌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전통 음식 축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요리를 가져오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즐기는 축제였습니다. 케빈은 시끌벅적한 소리에 잠을 설쳤고 결국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어 커뮤니티 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음식과 활기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색하게 서있던 케빈에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마을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에밀리는 케빈에게 직접 만든 파이를 권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케빈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과 공동체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케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함께 나누고 즐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겠지만 함께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케빈은 그녀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케빈은 매주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나누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고 점차 마을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특히 에밀리와는 두터운 우정을 쌓으며 그녀의 요리 노하우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함께 일을 분담하며 마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에서의 경험을 통해 케빈은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론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공동체 속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얻는 가치와 행복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며 그는 이 작은 마을을 진정한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케빈의 이야기는 공동체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개인주의적 삶 속에서 잊고 지내기 쉬운 공동체의 따뜻함과 힘을 되새기게 만드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연결이 가져다준 변화는 샌델의 이론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케빈에게 있어 마을 주민들의 환대와 공동체 의식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공리주의를 신봉하는 현명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벤더립스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행복 경영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커다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큰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병에 걸려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추억을 안겨주었고 그 그늘 아래에서 수많은 대화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 쓰러질지 몰라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자를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그대로 둘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무를 자르면 오랜 역사가 사라지지만 자르지 않으면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때 벤더립스 할아버지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공리주의적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와 관련된 모든 감정, 추억, 그리고 현재의 위협을 목록으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무가 쓰러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나무를 잘랐을 때 얻게 될 공간의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논의 끝에 벤더립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무에는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쓰러져 누군가 다치거나 재산이 파손된다면 그 고통은 오래 갈 것입니다. 나무를 자르고 그 자리에 작은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 공간을 갖게 되고 어른들은 쉴 곳을 얻게 되어 모두에게 행복이 돌아갈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벤더릭스의 말대로 나무를 잘라내고 작은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결국 마을 중심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와 벤치가 있는 작은 공원이 생겼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갔습니다. 벤더릭스 할아버지의 공리주의적 판단 덕분에 마을은 위험에서 벗어나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후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벤더릭스를 찾아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의 공리주의적 접근 방식 덕분에 마을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려는 벤더릭스의 지혜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